여러분, 혹시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바로 모나리자 앞에는 항상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죠.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미소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나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년 전에 설계한 일종의 과학장치였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증거들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미술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모나리자는 1503년에서 1519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놀라운 건 다빈치가 무려 16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보통 당시 화가들이 초상화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달이면 충분했던 걸 생각하면 16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다빈치가 평생 이 그림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그는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나리자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곁에 두고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애착이 있어서? 아니면 이 그림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어서? 첫째, 캔버스 아래 숨겨진 11개의 레이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0년대 초반 루브르 박물관은 최신 엑스레이 장비와 적외선 분석 기술을 동원해서 모나리자를 정밀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나리자 아래에 무려 11겹의 서로 다른 그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보통 화가들은 밑그림을 한두 번 수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1겹이라니요. 더 놀라운 건 각각의 레이어마다 모나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레이어에서는 웃고 있고, 어떤 레이어에서는 무표정하고, 또 어떤 레이어에서는 슬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다빈치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했을까요? 단순히 실수해서 계속 고친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광학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 11겹의 레이어는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배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3차원 홀로그램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설계된 거죠. 실제로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각도를 바꿔서 보니까 표정이 달라 보였다. 처음엔 웃는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 슬퍼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이걸 단순히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만든 효과였던 거예요. 둘째, 수은 합금 코팅의 비밀입니다. 엑스레이 분석에서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모나리자의 캔버스 표면에 아주 얇은 금속 코팅층이 발견된 겁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이건 수은과 은을 섞은 특수 합금이었습니다. 당시의 수은은 연금술사들이 자주 사용하던 물질이에요. 다빈치도 연금술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왜 그림 위에 수은 합금을 발랐을까요? 답은 빛의 반사에 있습니다. 수은 합금은 특정 각도에서 빛을 반사하는 독특한 성질이 있거든요. 다빈치의 비밀 노트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속의 얇은 막은 빛을 여러 번 굴절시켜보는 이의 눈에 다른 상을 맺게 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는 수은 합금 코팅을 통해 빛이 캔버스에 닿았을 때 아래층의 이미지들이 미묘하게 비치도록 만든 겁니다. 현대 광학 기술로 보면 이건 일종의 다층 반사 코팅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나 안경에 사용하는 그 기술이죠. 그런데 다빈치가 500년 전에 이미 이걸 구현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셋째, 빛의 반사각 공식입니다. 다빈치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공학자였어요. 그의 노트에는 빛의 각도와 반사에 관한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그가
최적 관찰 각도라는 개념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모나리자를 그릴 때 그는 관람자가 그림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거리에서, 어떤 조명 아래서 볼 것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마치 현대의 3D 영화 제작자가 최적의 시청 환경을 계산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위치는 매우 특별합니다. 벽면의 각도, 조명의 위치, 관람객과의 거리, 이 모든 게 다빈치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물론 박물관 측에서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자연스럽게 최적의 배치를 찾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다빈치는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었을까요? 넷째, 다빈치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노트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철학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보는 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같은 작품도 서로 다른 영혼에게는 다르게 말을 걸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다빈치는 예술이 고정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터랙티브 아트의 개념이죠. 500년 전에 이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나리자는 바로 이 철학의 구현체였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보면 그녀도 미소 짓고 슬플 때 보면 그녀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심리적 투영도 있지만 다빈치의 광학 기술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다섯째, 현대과학이 밝혀낸 추가 증거들을 볼까요? 2019년 파리 소르본 대학의 연구팀이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나리자를 초고해상도로 스캔해서 각 붓질의 두께와 방향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빈치는 물감의 두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조절했더군요. 어떤 부분은 40 마이크로미터, 어떤 부분은 45 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요. 왜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했을까요? 답은 빛의 간섭 현상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께의 투명한 층을 통과한 빛은 간섭을 일으켜서 특정 색깔이 강조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비눗방울이 여러 색깔로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다빈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조명에 따라 모나리자의 피부색과 옷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건 현대 광학 코팅 기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무지개 빛깔이 도는 이유가 바로 이 간섭 코팅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다빈치가 500년 전에 붓으로 이걸 구현했다니 정말 믿기 힘들죠. 여섯째, 왜 이 사실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실 완전히 숨겨진 건 아닙니다. 광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일부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의심을 해왔어요. 하지만 미술사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미술사학자들은 예술을 과학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림은 감성의 영역이고 과학은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술가는 곧 과학자였고 과학자는 곧 예술가였어요. 다빈치는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그림 그리기와 광학 실험은 별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하나였죠. 모나리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초상화가 아니라 그의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감각이 완벽하게 융합된 작품이었던 겁니다. 일곱째,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루브르의 모나리자는 방탄 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조명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다빈치가 의도했던 관람 환경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자연광 아래에서 관람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11겹의 레이어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효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나리자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3D 영화를 안경 없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평면적인 이미지만 보고 있는 거죠. 다빈치가 설계한 진짜 경험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채로요.
8째, 다른 작품들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다빈치의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최후의 만찬, 성안나와 성모자, 세례자, 요한, 이 모든 작품에서 비슷한 다층 구조와 광학적 기법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최후의 만찬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작품은 벽화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인물들의 표정이 달라 보인다는 증언이 많거든요. 다빈치는 벽화에도 같은 기법을 적용했던 거예요. 벽의 석회 성분과 안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요. 이쯤 되면 우리는 다빈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현대광학의 아버지였고 인터랙티브 아트의 선구자였으며 500년을 앞서간 천재 공학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 둘의 경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다빈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미 500년 전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신비로움 뒤에 치밀한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예술과 과학이 만나면 어떤 마법이 탄생하는지 모나리자는 그 완벽한 증거입니다. 다음에 루브르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모나리자 앞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세요. 각도를 바꿔가며 보고 빛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다빈치가 숨겨놓은 비밀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500년의 시간을 넘어 천재가 건네는 메시지를 받게 될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모나리자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